안녕하세요. 블랙캣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조선일본, 아니, 조선일보의 나쁘끄러운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연수로만 따지면 언론계에서 한 10년 이상 일했었고, 일명 조중동이라는 보수 언론사는 물론 MBC라는 진보 성향의 언론사에서도 일했습니다. 고려대에서도 저널리즘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석사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언론인, 기자로서의 공공성, 공익성, 정의 측면에서 자부심이 있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정하는 것은 한국 언론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제가 대학원까지 가면서 몇 년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봤는데 분명한 것은 정치적인 색과는 별개로 언론 개혁을 위해서는 조선일보라는 매체는 폐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조선일보는 없어졌어야 하는 매체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친일 기관지로서 만들어진 매체이기도 하고요. 또 전두환,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에는 독재자들을 적극적으로 찬양하면서 그때 기업들로부터 부패한 돈을 받아서 건물, 호텔도 지었을 만큼 독재 정권에 아주 큰 특혜를 받았죠. 정말 어디서부터 썩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망가져버린 언론사라는 겁니다. 현재도 조선일보를 보면 상식선에서 매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죠. 광고 수익을 더 얻기 위해서 신문 판매 부수를 뻥튀기 하는 건 이미 다 퍼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돈만 받으면 계엄 옹호나 서부지법, 폭동, 선동과 같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광고를 검열 없이 지금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매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는 안 팔까요? 그것도 장담을 못하는 게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한국의 언론 개혁을 위해서 조선일보가 폐간돼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보여드리고 판단은 개개인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었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캣.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조선일본, 아니 조선일보의 나쁘끄러운 역사입니다. 조선일보는 현재 가장 많은 신문을 팔고 있고 또 메이저 언론사에 속하죠. 동시에 친일적이고 보수 혹은 독재 정권, 기업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온 언론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조선일보의 나쁘끄러운 행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블랙캣. 조선일보는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언론사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그보다 약 1개월 후에 창간됐습니다. 조선일보가 창간되기 전까지 일본은 일제강점기를 위해 언론 탄압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한국 언론사들이 이 때문에 폐간됐죠. 그러나 1920년대 문화통치에 따라 세계 언론사만 특별히 신문 발행을 허가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조선일보였는데요. 조선일보는 1920년 3월 6일 창간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시로 신문명 진보의 주의를 내걸었는데 이는 뒤떨어진 문명을 발달시켜 향상시키겠다는 일제 문화정치의 구호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일보의 초대 사장은 조진태로 친일 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포함돼 있으며 발행인 예종석 또한 친일 단체의 회원이었습니다. 처음에 조선일보는 지금과 달리 찬밥 신세였는데요. 거의 동시에 창간한 당시 동아일보가 그때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조선민중의 표현기관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보다 동아일보가 인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처럼 주식회사로 주주 모집을 시도했으나 친일단체의 기관지라는 까닭으로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와의 경쟁을 의식해 일부러 총독부에 압수당하려고 비판의 상품화를 자행했습니다. 1920년 8월 27일까지 지면을 압수당하는 기록을 23회나 세웠죠. 이렇게 1920년대 초반 조선일보의 주된 마케팅 생존 전략은 압수당하기였지만 별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미 1921년 4월 8일 친일파 송병준의 손에 넘어가 친일 기관지로서의 역할에 심취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경영이 악화돼 1924년 9월 12일 신서구에게 8만 5천 원에 매도했습니다. 신서구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후에 대한민국의 국호를 발휘한 인물이기도 하죠. 결국 조선일보는 살기 위해 잠시나마 민족지로 탈바꿈해 폐간의 위협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910년 일제 강점 이후 전화는 주로 일제의 식민지 경영을 위한 도구로 활용됐습니다. 여기에 가장 적극적인 언론사는 단연 조선일보였는데요. 조선일보는 1924년 12월 18일 무선 전화 방송 실험 첫 결과를 경의의 눈, 경의의 귀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라디오에 대한 많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별건 후 1926년 1월호는 조선의 라디오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정복자의 전유물이다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1930년대 들어 일제는 전쟁 준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중국을 침략할 빌미를 만들기 위해 중국 동북 지방에서 종종 일어나던 조선 농민 간의 충돌을 악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1931년 만보산 사건과 만주사변을 일으키죠. 일본 관동군은 중국 당국이 만주에 사는 조선인을 조국에서 박해하고 내쫓으려고 한다며 조선과 중국 민족의 대립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조선일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조선일보는 일본 관동군만을 취재원으로 삼아 편향된 보도를 했으며 자극적인 제목을 다는 등 선정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의 조선일보 일부 보도 행태와 매우 흡사하죠. 결국 만보산 사건으로 많은 중국인과 조선인만이 피해를 입게 되고 일본군은 만주 거주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출병해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친일적 기관지로 1933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 방응모가 사장이 되기까지 동아일보의 독주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친일 기관지라면 당연한 결과였죠. 조선일보는 1932년까지 12년간 사장이 8번이나 바뀌었으며 1932년에 조선일보는 빚을 끌어다 간신히 연명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동아일보 기자들은 상류층에 속할 정도로 많은 봉급을 받았죠. 방응모는 1933년 3월 21일 조선일보를 인수하자마자 동아일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던 이광수, 서충, 김동진 등을 의도적으로 뺏어왔습니다. 방응모는 좋은 학력을 갖지 못한 탓에 학벌이 좋은 사람을 즐겨 채용했습니다. 이러한 간판주의 정책은 오늘날의 조선일보에도 미치고 있죠. 1930년대 후반부터 전쟁 준비에 광분하던 일제는 조선인을 일왕의 백성으로 하려는 이른바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때 우리말 대신 일어 사용과 창씨 개명,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이때 조선일보는 일제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찬양하기에 바빴죠. 1937년 1월 1일 조선일보는 일왕 부부의 사진을 일면에 크게 실었으며 일면에 총독의 새해 기념사와 휘호를 실었고 이후 해마다 1월 1일자 일면에 일왕 부부의 사진을 커다랗게 실었습니다. 또 1937년 7월 중일 전쟁이 나자 조선일보는 7월 19일자부터 일본군을 아군 혹은 황군으로 표기하기 시작했죠. 1937년 8월 12일자는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전선이 확대돼 전쟁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조선 동포들에게 국방원금을 내도록 독려하는 글을 보도했습니다. 1938년 4월 일제가 징병제의 전 단계로 지원병제를 실시하자 조선일보는 대일본 제국 군대에 지원할 것을 설득했습니다. 또 일본의 중국 침략 1년을 맞은 1938년 7월 7일 조선일보는 이를 국민 감격의 기념일이라며 전 지면을 동원해 찬양하는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1939년 40년 4월 29일 일왕 히로히토의 생일을 맞아 일왕을 성상폐하, 천황폐하라고 칭하며 축하의 글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굴복에도 1940년 8월 10일 일본에게 패간당하고 말죠. 이때 조선일보가 패간당한 것은 무슨 항변을 해서가 아닌 전시물가 절약과 조선어 말살 차원이었으며 동아일보도 함께 패간됐는데 총독부에서는 강제로 패간시킨 대가로 조선일보에 8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당시 일본군 전투기 한 대가 10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돈임을 알 수 있죠.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언론에 둑이 터졌고 많은 언론사가 창간됐습니다. 폐간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복간됐습니다.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당시 조선일보는 5월 19일자에 쿠데타를 지지하는 사설을 실었으며 5월 20일자에는 기성 정객들은 재빨리 부패, 재벌과 야합하는 가운데 혁명의 비혁명적 방법에 의한 처리라는 기만적 구호를 내세우는 사설도 실었죠. 박정희 군사정권은 1961년 5월 23일 사이비 언론인 및 언론기관 정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 결과 전국 916개 언론사 가운데 일간지 39개, 일간통신 11개, 주간지 31개만 남고 지방통신사 64개 등은 전부 폐쇄됐습니다.
조선일보는 박정희의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에도 적극 동조했습니다. 조선일보 6월 27일에서 28일자에는 박정희의 특별기고 지도자도가 실려 박정희는 이때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강력한 타율에 지배받던 습성이 제2의 천성으로 변했다고 주장했죠. 이렇듯 신문을 장악한 박정희는 마음껏 신문을 조롱했는데 7월 19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외국 기자가 한국 신문이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얘기하자 박정희는 그게 사실이라면 언론의 기계가 부족한 탓이라는 책임을 언론에 돌렸습니다. 미국 타임지는 1961년 8월 4일자에서 한국 신문을 가리켜 벙어리 신문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박정희는 경제개발을 신앙으로 그 재원 조달을 위해 1964년 봄 한일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일제강점기의 아픔이 오래지 않은 모든 국민들과 학생들은 당연히 굴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나섰습니다. 3월 22일 서울 장충단공원 유세엔 70만 명의 인파가 몰렸고 이후 시위는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시민 등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를 언론사들은 적극적으로 보도했죠. 박정희는 이때 비상계엄을 선포해 약 1200명을 검거했으며 언론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며 더 강력한 언론 탄압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박정희는 정부에 대한 비판은 물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들춰내는 것 자체를 극도로 싫어했죠. 공화당은 언론윤리위원회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언론의 규제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공화당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을 반대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대구매일신문의 신문 구독 중지와 은행 융자 제한, 취재활동 제한, 기업체들에 대한 광고 게재 중단 압력 등 언론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처럼 박정희 정권은 야당 노선의 신문지는 물론 우파 보수지의 경우에도 시시때때로 길들이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지지했던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역으로 뒤통수를 이연타를 맞은 격이죠. 하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박정희 정권은 언론 통제와 동시에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에 각종 특혜를 베풀어 언론이 오직 상업적 성장에 몰두하게 유도했기 때문이죠. 조선일보는 1968년 박 정권이 베푼 특혜에 힘입어 신문사 건물과 코리아나 호텔을 짓기 위해 일본에서 4천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들여왔습니다. 이제 신문이 더 이상 정론지가 아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탈바꿈하기 시작한 기간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정치가 본업인지 신문이 본업인지 모를 정도로 다른 방향으로 출구를 마련했는데요. 1969년 조선일보 사장 방우영은 재벌이 자금을 동원해 신문업계를 장악하려고 하니 장사가 본업인지 신문이 본업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게 조선일보의 박정희의 대통령 3선 개헌 지지로 나타나게 됐죠. 박정희 정권의 포갑에 짓눌린 언론에서도 일부 소수의 양심적 기자들은 자유언론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는 그나마 당시 힘이 남아있는 보수 언론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게 바로 동아일보의 12.4 자유언론 실천 선언입니다. 이에 박 정권은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넣어 동아일보에 광고를 주지 못하도록 했으며 때문에 1975년 1월 23일까지 동아일보 상품 광고의 98%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기업 광고가 끊긴 대신 국민들의 격려 광고가 쇄도해 한동안 국민들의 격려문으로 채워졌지만 결국 신문 경영주는 박 정권의 무릎을 꿇고 113명의 기자들을 해고했습니다. 이는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로도 번졌으며 이 일로 조선일보에 32명의 기자들이 잘렸죠. 이렇게 해직 기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조선일보는 권언유착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광고 지면을 크게 늘리고 상품화하며 번영의 길로 들어서죠. 그 다음 군사정권인 전두환 시대 때도 정부의 언론 애완견화는 여전했습니다. 신군부는 박정희 정권보다 더해 언론들이 자기들의 집권을 적극 옹호하면서 지켜주는 애완견이면서 보호견이 돼 주길 원했습니다. 신군부는 1980년 3월 케이킹 공작을 입안했는데 이는 전두환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여론 조작 방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속되던 대학생 시위와 노동쟁의를 혼란으로 몰아붙이는 등의 언론의 논조를 유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신군부의 무척이나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공수부대에 끔찍한 민간학살이 있었죠. 사망자 193명, 후유증 사망 376명, 안매장으로 추정되는 실종 65명, 부상 3139명, 구속 및 고문 피해자가 1589명이었습니다. 언론은 신군부의 통제하에 왜곡 허위 보도로 신군부의 광주 학살을 거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선일보가 가장 중심에 있었죠. 조선일보는 5월 25일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한 일본인 폭도들에 비유하며 신군부의 민간인 학살을 옹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조선일보는 신군부와 밀월 관계를 누리며 월간 조선을 창간할 만큼 잘 나갔습니다. 반면 다른 신문지들은 신군부의 언론 탄압 정치인 언론 통폐합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동아일보는 동아방송을, 중앙일보는 월간중앙을 등록 취소당하고 한국일보는 서울경제신문을 빼앗겼죠. 또 언론 통폐합으로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인들을 잘랐는데 대략 잡아 1900명 이상을 한꺼번에 해직했습니다. 이후 노태우, 김영삼 이후 김대중 정권에 들어서며 조선일보는 김대중 정권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월간조선에 1998년 11월호에 게재한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장 최장집 교수의 충격적 6.25 전쟁관 연구라는 기사를 통해 김대중 정권의 사상 지향점을 문제 삼았는데 최장집은 자신의 논문 내용을 왜곡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더 반발하며 최장집 위원장 논문 발췌로 채워진 내용을 한 지면의 절반 가까이로 채웠는데 이에 여러 언론사들이 조선일보를 비판했습니다. 시사저널 최재희 부장 서명숙은 언론의 권력화가 위험한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냈는데 문제가 된 월간조선 보도에서는 전제와 결론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만 인용해 거두절미한 대목에 대해 논리적 비약과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으로 해석하는 횡포만이 남아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간조선의 최장집 기사에 대해 서울지법 민사부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언론 자유라며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전영기는 조선일보는 3대 체제 중 하나인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무시해버렸다고 했으며 가처분 사건의 주심인 판사 박경수는 조선일보가 법원의 결정문까지 왜곡, 악의적인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최 교수는 50년부터 53년까지의 한국 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는 것을 저서를 직접 읽어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으나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왜 보도하면 안 되느냐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일보는 언론사로서 신뢰가 떨어지고 이른바 안티조선 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죠. 노무현 시대에 들어 보수신문들은 굉장히 강도 높게 노무현을 비판했습니다. 노무현과 연관만 되면 아무 이유나 만들어서 비판하는 정도였습니다. 한 예로 조선일보는 황우석 논문 조작 파문 당시 여론이 황우석에 유리할 때에는 노무현을 비판하고 황우석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도 말을 바꾸어 모두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일보는 진보 정부 중에서도 특히 노무현 시대 때 팩트와 논리가 아닌 왜곡되고 심각하게 편향된 보도를 일삼았습니다. 이후 이명박 시대 때는 정원유착의 전성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명박과 일부 언론들의 유착은 심각했습니다. 일간지 방송사의 고위 간부 출신인 이들은 각 언론사를 나누어서 언론사 보도를 일상적으로 보도하고 언론사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접촉도 빈번했습니다. 대선 캠프에 있던 전직 언론인 상당수는 정부 산하기관으로 직행했습니다. 조선일보만 하더라도 하명준 전 조선일보 사회부장은 문화체육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박근혜 시절 때도 정원유착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잇따르는 추모 집회를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기사를 보도하는가 하면 유가족들이 박근혜 정부의 초기 대응에 분노해 팽목항 20km를 행진한 사실, 단식 농성에 들어간 소식 등을 외면한 반면 박근혜의 현장 방문 등을 부각하는 등 명백히 감싸기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문재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시기 일부 언론의 권한 유착이 있었다. 정권은 언론에 특혜를 주고 언론은 정권을 비호하는 관계였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는 전혀 없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야말로 공정한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발끈하며 언론의 공공성은 권력 견제에 있다고 했으며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KBS 출신인 민경욱 대변인과 MBC 출신 정연국 대변인 임명에 대해 중립성 위반, 언론 종속이라고 했었다며 이전 정권의 정원 유착을 이실직고하는 듯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도 조선일보는 민생과 언론 정신보다는 정부, 검찰,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반헌법적인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기사와 광고를 수시로 보도하고 사법권을 침해하는 폭동을 선동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을 위해서도 조선일보가 제발 폐간되길 바랍니다.